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정식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날이든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올려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뉴스들이 넘치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후속 기사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성추행 고통의 자해, 이 공군은 알고도 외면,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한 달 전에 자해까지 했는데 이 공군은 이를 알고도 이중사를 방치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에 의하면 성추행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었는데 그날 젊은 장교들이 첫 비행을 했다고 술판을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이중사가 근무한 부대인 20비행단에 KF-16 전투기가 이륙전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고는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국군은 사단급 훈련도 일체 없고 몇 년째 없습니다. 병사들이 군기도 빠져있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을 일면 헤드라인에 다뤘습니다. 여 의원 12명 투기 의혹, 명단 공개 안 한 민주당, 그 중에 직접 투기에 나선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배우자가 연관된 의원은 5명, 직계 좀비 속에 연관된 의원은 1명, 건수로는 총 12건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한 것은 3건이며 3기 신도시에 관련된 것은 2건입니다. 당초에 엄단하겠다고 공언하며 조사를 맡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제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 대상자를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그리고 유명한 분이죠. 윤미향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자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입니다. 농지법 위반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호 그리고 우상호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칼을 빼든 건 내로남불 비판에 민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중인데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겠죠. 국민의힘은 어제 감사원에 조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앙일보는 어제 종일 화제가 된 1심 판결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징용배상 대우 판결 1심 판사가 깼다. 깬 것은 아니죠. 그냥 헤팅한 것이죠. 김명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11대 2로 인정을 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급시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니시마스 건설 등 일본기업 16곳을 피고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이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 2년 8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 재판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그 일본국이나 일본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 문제까지 밝혔습니다. 이 강제집행까지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까지 고려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그러자 2년 8개월 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국제법을 무시한 무리한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때려진 비판이죠. 그 판결은 문 정부와 국민의 대일 감정을 의식한 판결이었다는 비판입니다. 그 판결로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있었죠.
저 역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경제협력기금의 이름으로 부상 3억 달러 그리고 차관 2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협정으로 그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게 정당하겠죠. 어쨌든 G7 회의를 앞두고 우리 하급심이 아주 전향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런던에서 스가 요시히데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까요? 자, 대선이 가까워오니 갑자기 여기저기 정치적 인물에 관한 책들이 보입니다. 저도 시집 2권을 포함해서 7권이나 책을 냈는데 책을 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의 책들과 이 잡초와 우상을 탈구한 때마다 거의 몇 달을 탈진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책들을 내더군요. 솔직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뻔할 테니까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책도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이 어제 오늘 내일. 그러세요. 제목은 김종인이 쓴 은유, 그러니까 메타포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은 시사 칼럼니스트 천준이라는 분이 썼다는데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다룬 책이 벌써 4권이나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책은 5번째 책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 한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자신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왜 직접 책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과거 대선 후보들이 낸 책들을 보면서 늘 실망하곤 했습니다. 본인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대담집이거나 그동안의 연설문과 인터뷰 등을 모은 것이어서 읽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이 책을 조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사실상 대선주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충일 전날 6월 5일이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대선주자의 각오를 썼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준비된 멘트입니다. 그 멘트와 이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역시 준비된 평전입니다. 그렇든 아니든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7년 박영수 특검 당시 윤석열은 박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친 윤기준 교수와 함께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고 평소 주변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글쎄요. 왜 이 기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을까요? 그건 데스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말입니다. 너무 예상을 벗어난 얘기 때문입니까? 신문기사는 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저서 전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됐고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책을 쓴 천준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 전 총장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끝내 구속시킨 케이스입니다. 그 뇌물이라는 것은 미래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이었습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뇌물죄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만 그랬죠. 그 외에 정유라에게 제공된 훈련용으로 빌린 말도 있지만 특검이 밀어붙였고 대중에게 각인된 뇌물은 어디까지나 재단 출연금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재단을 실제 움직였다는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특이한 이론으로
그 재단 출연금이 박 대통령이 수사한 뇌물로 되었습니다. 물론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사실을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팀장이 고안한 것이 이른바 묵시적 청탁입니다. 두 사람이 덕담하면서 특별한 청탁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룹 승계를 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고 박 대통령은 그걸 응낙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외의 관심법이 통했거나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이 점은 반드시 평석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었다면 왜 굳이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냐 하는 이론까지 만들어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재청구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들었을까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 박 대통령 영장 청구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특검의 의견이 불구속에 있는데 그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에서 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윤석열 검사는 불구속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전국의 검사장과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이 윤석열 검사는 신속한 수사를 하되 전직 대통령이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친박과 친노 그룹들과 적대적 관계를 피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신문기사는 이 책은 윤석열에 대한 다른 책과 달리 1년여 동안 주변 인물을 두루 취재하고 윤석열 본인과 직간접적인 교감 아래 쓴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팩트가 어디까지 확인된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윤석열을 보수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심지어 2012년 대선 때 윤 전 총장 집안 사람들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 전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주변에 말해왔다고 썼다 합니다. 본인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보수주의자인 것입니까? 그건 그렇고 이 도대체 별의 순간, 이 책 제목도 그렇고 김종인 씨가 말하는 별의 순간, 그 별의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별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별처럼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별은 적어도 몇만 년 전 모습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250만 광년 넘어 2조 개가 훨씬 넘는 별들이 우리 눈에는 한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도 있습니다. 권력을 별에 비유하는 김정일도 없었지만 그런 메타포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막스 베이버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은 소명의식과 열정이 없다면 결코 쥐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이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문민 정부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통치자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윤석열을 두고 별의 순간이라고 말을 쓴 것은 CBS 라디오에서입니다. 그는 윤석열을 두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지금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별의 순간은 박영선 전 의원에게도 썼더군요. 3월이 되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위에 오르자 김종인의 말도 두려워해졌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월 말에는 안철수는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다. 윤석열은 포착했으니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파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 오리대자 김종인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한 방식을 택한다면 어느 정당을 택할 가능성은 있다. 그 어느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입당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제3지대에서 거사를 도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5월 말에 김종인은 참지 못하고 윤석열과 4월 달에 통화한 사실마저 방송에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자 김종인은 윤 총장의 뜻을 알고 선수를 쳤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6월 3일에 김종인은 짝사랑을 끝냈습니다. 다시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7일 연합뉴스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별로 관심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동아일보와 전환TV에서는 적대적 감정마저 드러냈습니다. 애초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해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요즘 유행하는 화두인 공정을 윤석열이 꺼내는 데 대해서도 혹평을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 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김종인은 절대 보수 정치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뉴스가 있더군요. 이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생 8만 명에게 일타 강사 강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의 주말이 되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이 240여만 원밖에 되지 못하는 이 초중고교생 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다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사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사교육업체에 세금 퍼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일타 강사 아이디어보다는 학급 평준화로 공교육을 살릴 길을 찾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서울시, 부산시 시장도 보수 정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